내가 제인 씨 좋아한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남자의 돌직구 고백, 그 뜨거운 감정이 오늘 밤 여왕의 집을 흔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강승우는 회의실 문을 밀치고 나와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회의 내내 제인과 이태호 사이의 미묘한 눈빛을 감지한 김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강승우를 따라잡아 어깨를 툭 치며 그를 멈춰 세웠다. 강승우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승우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돌아봤다. 도윤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어렸다. 장난기 섞인 평상시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진심이 단단히 담긴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도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인 누나한테 이태호를 자꾸 붙이지 마요. 제발 그만하세요. 순간 승우의 눈이 커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되물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도윤 씨? 하지만 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 강재인 씨 좋아한다고요. 처음엔 복수에 같이 엮인 사이였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태호 씨랑 가까워지는 거 보면 속이 뒤집혀요. 승우는 당황스러운 듯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얼굴에 당황과 복잡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안 했죠. 진작에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제인 씨가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태호 씨가 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남자의 팽팽한 분위기를 눈치챈 제인은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다. 그녀는 두 남자의 대화 내용을 전부 듣진 못했지만 도윤의 눈빛에서 모든 걸 알아챈 듯했다. 오후 늦게 도윤은 최자영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렀다. 자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하루 종일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제인에 대한 감정,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이태호에 대한 경계심.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모님, 사람이 누군가를 오래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는 자영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감정. 이젠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인 씨를 좋아한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때 문이 살짝 열리고 보람이가 작은 인형을 들고 들어왔다. 삼촌, 이모가 이거 떨어뜨렸어요. 도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보람이는 의자 옆에 인형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도윤은 다시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인을 향한 것이었고 어쩌면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도윤의 눈빛엔 고통과 미련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한편 복도 한쪽에서 이 모든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던 이태호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말없이 병실 문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도 감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승우는 어머니 자영의 약봉투를 찾기 위해 작은 서랍장을 뒤지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영이 자주 꺼내보던 그 상자, 언제부터인가 잠겨 있던 걸 승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고 그는 망설임 끝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유치원 시절의 은호 사진, 고운 편지지에 적힌 손편지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수첩 표지엔 작은 글씨로 도희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연필로 힘겹게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세리 언니가 날 따라오던 날. 그 골목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그 눈빛 낯설지 않았어.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강승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도희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랐다. 승우는 곧장 그 수첩을 들고 정호성과 김도윤이 함께 있는 병실로 달려갔다. 자영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수첩을 받아든 정호성은 오래된 메모의 필체와 흔들린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건 도희가 세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윤 역시 얼굴이 굳으며 한참을 말없이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세리만이 아니에요. 도희가 언급한 누군가는 황기찬일 가능성도 있어요. 라며 조심스레 추측했다. 골목에서 세리를 봤고 또 다른 누군가의 눈빛을 봤다. 그게 낯설지 않았다고 했죠? 도희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족이거나. 도윤의 말에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승우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그 순간 수첩 안쪽에서 무언가 톡 하고 떨어졌다. 얇은 종이 쪽지 하나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니에게 줘. 언니는 진실을 숨기면 안 돼. 언니. 그럼 강재인을 말하는 건가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희는 강재인을 신뢰했던 것이다. 살아있다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던 모양이었다. 정호성은 그 쪽지를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다. 도희는 죽기 전에 누군가를 경계했고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정해뒀어. 그게 재인이었다면 이제 재인이 알아야 해. 이건 그냥 기억이 아니라 유언이야. 그 시각 자영은 아무 말 없이 병원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아래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언가를 뱉어내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자영은 자신의 침묵이 어쩌면 딸을 위험에 빠뜨렸던 건 아닐까 수없이 자책해왔고 지금은 그 감정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그 애가 남긴 걸 재인에게도 보여줘야겠지? 그 문자를 받은 도윤은 망설임 끝에 병실로 돌아가 수첩을 품에 안았다. 내가 직접 전할게요.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고 승우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걷는 도윤의 손엔 도희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수첩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한편 정윤희은 집안 창고를 정리하다 도희가 생전 사용하던 스케치북과 태블릿을 발견했다. 평소 낙서를 좋아하던 도희가 남긴 마지막 그림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고 윤희는 하나하나 넘기다 끝페이지에서 멈췄다. 절대 믿지 마. 웃는 얼굴 뒤엔 칼이 있어. 라는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다. 그림은 붉게 물든 입술을 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칼을 쥔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세리야. 윤희는 확신했다. 도희는 죽기 전 자신이 느낀 공포와 진실을 그림으로 글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은 이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호성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도희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을 곱씹었고 도윤은 수첩의 문장을 곱씹으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세리와 황기찬 둘 중 하나가 아니야. 둘 다였어.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말은 곧 재인의 세상을 다시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며 도희의 진실이 묻혀있던 어둠을 찢고 나올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했다.
죽은 자가 남긴 조각은 살아있는 이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았다. 지금 다시 눈을 뜨고 있었다. 자수를 하겠다던 사람이 왜 날 찾아왔을까? 강재인은 혼잣말을 삼킨 채 회장실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곧 황기찬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재인을 바라보더니 회의 탁자 맞은편에 앉는다. 긴 침묵 속에서 흐른 몇 초 재인은 먼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이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황기찬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일그러졌다. 웃는 듯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마침내 내뱉은 말. 여태 속고도 몰랐냐? 재인의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뱉은 한마디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마지막 믿음조차 짓밟는 독설이었다. 황기찬은 태연한 말투로 이어갔다. 강재인, 널 안쓰럽게 만든 건 나지만 내가 널 사랑했던 적은 없어. 그건 시작부터 게임이었어. 너를 손에 넣고 YL그룹을 내 손에 넣는 오래된 게임. 제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진심이었을까봐 기대했나 보지. 아니야. 너한텐 죄책감이 있었을 뿐이지 애정은 없어. 적어도 지금의 난 더는 내 눈물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 그가 툭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재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황기찬은 자신이 말한 모든 말들이 재인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남을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은 채 유리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 회장실을 나갔다. 한편 황기찬의 이런 급작스러운 변심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었다. 바로 강세리였다. 세리는 며칠 전 황기찬을 몰래 불러내어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 안에 당신도 있어. 그날 도희가 죽던 날, 그 골목에 있던 사람. 기억 안 나? 기찬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걸로 뭘 바라는 거냐? 세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재인에게서 떠나. 자수하지 마. 당신이 감옥에 가면 지호는 고아가 돼. 강재인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널 도와야 한다는 거냐? 그렇지. 내 옆에 다시 서. 당신이 날 배신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구해줄게. 블랙박스도 사라질 수 있어. 황기찬은 그 순간 평생 품고 살던 죄책감보다 더 큰 생존의 욕망을 택했다. 그는 회한의 눈빛을 잠시 감추고 세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찰나에 그는 또 한 번 선택했고 그 선택은 재인을 다시 한 번 무너뜨릴 것이었다. 다음 날 강미라는 황기찬의 변심 소식을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미라는 승우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직접 회장실로 찾아간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미라는 거침없이 물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셀이랑 손을 잡는다고요? 그 아이 하나 살겠다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발 빼요? 황기찬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미란의 말은 점점 거세졌다. 재인이가 무너지면 기찬 씨 당신도 무너져요. 당신 아들 은호가 그렇게 죽고도 또다시 지호까지 잃고 싶어요? 그제야 기찬은 고개를 들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묘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나는 지호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유일하게 남은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 미라는 비통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지호가 당신 아들 아니란 거 정말 몰랐어요?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으면 좋았을걸 싶은 요즘이야. 그의 그 말 한마디는 강세리가 오랫동안 감춰온 이중 서사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지호를 품고 싶어 했고 세리는 그 마음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자신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강재인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그 시각 강재인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에선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황기찬이 건넨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사랑을 부정하는 부정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엔 꺾이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다시 타오를 것이었다. 황기찬의 충격적인 배신 선언이 있었던 그날 밤, 김도윤은 정호성과 함께 도희의 유품이 보관된 작은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레 수첩을 펼쳤다.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씨체 속엔 분명한 문장이 있었다. 세리 언니가 날 따라오던 날 H&K 계약서 초안이 회장실에 있었어. 기찬 아저씨랑 얘기 나누는 걸 들었고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김도윤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도희는 죽기 전 이미 강세리와 황기찬이 H&K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기록해둔 채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는 급히 수첩을 챙겨 강미란을 찾아갔다. 미란은 YL 내부 회계 자료를 오랫동안 따로 보관해오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도윤은 수첩을 내밀며 말했다. 이 기록이 도희가 남긴 마지막 말일 수도 있어요. 미란은 그의 눈빛을 확인하곤 조심스럽게 보관함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회계 장부와 함께 H&K 계약서 초안이 복사된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하나의 지점에서 멈췄다. 서명란 강세리 황기찬. 김도윤은 숨을 삼켰고 미라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서명은 모든 퍼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였다. 도희가 알고 있던 비밀. 그녀가 죽기 전 본 진짜 범죄의 그림자였다. 그 시각 태호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정호성과 함께 캐서린 계정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정호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말한 강세리의 또 다른 신분. 그게 진짜 존재했단 말입니까? 태호는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로그인 로그, 이 파일의 타임스탬프. 모두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했던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이 신분을 이용해 거래를 설계했어요. 정호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도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겠네요. 도윤은 충격적인 자료들을 모두 모아 강세리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리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세리는 그를 보자 반가운 척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서를 내밀었다. 이 서명 본인 거 맞죠? 도희 수첩에 있는 내용과 강 이사님이 보관 중이던 계약 초안 그리고 회계 자료까지 다 일치합니다. 세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책상 위에 떨어지며 쏟아졌다. 그녀는 재빨리 부인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때는 기찬 오빠가 하자는 대로 움직였고 난 단지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 말 법정에서도 그대로 하시겠어요? 세리는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방을 나섰다. 한편 강재인은 도윤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침묵에 잠겼다. 도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은폐와 조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와 정호성, 도윤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태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도희가 죽은 이유를,
그녀가 목숨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정호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가리켰다. 캐서린 계정 복구 거의 끝났습니다. 이 안엔 H&K와의 가짜 거래 내역, 그리고 내부 뒷돈 수수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세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고 하기엔 정황이 너무 치밀하죠. 도윤은 고개를 돌려 제인을 바라보았다. 제인 씨, 이제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 진짜로 여왕의 자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 하나. 보관함 열쇠는 당신 책상 밑에 있습니다. 그 안의 진실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밑 작은 서랍 안에는 낡은 보관함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스케치북 한 권과 함께 짧은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엄마, 난 언제나 엄마 편이야.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진실은 아프지만 이제는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진실의 중심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밤 10시. 모두가 하루를 마감하는 고요한 시각, 강재인의 자택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캐서린 계정 복구 진행 상황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칫했다. 도윤과 태호는 각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지금 집안엔 그녀 혼자였다. 인터폰 화면엔 아무도 잡히지 않았지만 초인종은 분명 울렸다.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간 제인은 문 아래에 놓인 검은 상자를 발견한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도 정갈한 리본도 없이 단순히 테이프로 봉인된 그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낌새를 풍겼다. 손끝이 떨렸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 은호의 유치원 졸업사진. 하지만 사진은 무참히 찢겨져 있었고 테이프로 덧붙여 다시 붙인 흔적이 보였다. 그 테이프 한가운데 한 줄의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빼앗을 거야. 제인은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에서 사진이 툭 떨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한순간에 터질 듯 몰려왔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포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누군가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휴대폰을 꺼내든 제인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 3초도 지나지 않아 도윤이 받았다. 제인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소포가 왔어요. 이번엔 은호 사진이에요. 찢어진 채로. 몇 분 뒤 도윤은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도착했다. 경찰은 증거 사진을 찍고 포장지에서 지문 채취를 시작했지만 제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인 씨, 이건 분명 협박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반드시.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경찰로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강재인의 표정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깊었다. 그녀가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듯한 공포였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은호의 얼굴이 찢긴 선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듯 아이의 미소가 절단돼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호를 건드리는 건 이제 끝이라는 신호야. 그날 밤 도윤은 강재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태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잡한 표정으로 집 앞을 한참 서성이기만 했다.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 곁엔 내가 설 자리가 없겠지. 한편 세리는 여전히 H&K의 비밀 서버에 접속 중이었다.
그녀의 손끝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캐서린 계정으로 복구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열람하고 있었다. 그 안엔 자신의 과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세리는 이를 보며 낮게 웃었다. 이런 걸 갖고 날 무너뜨리겠다고? 아직 한참 남았어, 강재인. 그녀는 황기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 바꿨어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지호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시각 황기찬은 병실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다. 전날 밤부터 계속된 복통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번졌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그는 침대 아래로 떨어지며 피를 토했고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은호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너한테 갈게. 그의 눈은 초점이 사라졌고 몸은 축 늘어진 채 응급 호출 버튼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 아무도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하러 들어왔을 땐 이미 늦은 듯 보였다. 기찬의 손끝에서 식은 땀이 흘렀고 침대 옆에는 떨어진 약봉투와 함께 구겨진 가족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하루아침에 이뤄진 공포, 의심, 고통,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 강재인의 사방은 다시 어두운 그림자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 그리고 남은 이들의 모든 안전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